지난 3월 쿠팡의 뉴욕 증시 성공적인 상장 이후에 국내 이커머스와 온 오프라인 유통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쿠팡 열풍이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유니콘들의 시선도 미 증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마켓컬리와 카카오엔터, 야놀자 등 공모 기재주들이 이미 미 증시 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또 준비가 뒷받침돼야 알리바바라든지 쿠팡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죠. 잠시 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일부 시작합니다. 네, 쿠팡의 바람이 거세긴 합니다. 공모 기대주들 이제 미국 상장 검토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네요. 이혜라 기자. 네, 맞습니다. 쿠팡이 지난달 11일이었죠. 네. 말 그대로 정말 화려한 등장을 뉴욕 증시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상장 첫날에 8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한 몸에 그런 기대를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쿠팡의 나스닥 입성이, 그러니까 미 증시 입성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유통업계 지각 변동을 국내에서는 일으켰는데 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IPO를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쿠팡이 입성을 한 이후에 이런 IPO 업체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요? 네, 여러 업체들이 이제 미증시 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신금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마켓컬리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야놀자, 카카오엔터, 네.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요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업체도 미증시 상장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이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가 쿠팡 증시 쿠팡 상장 이후에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연내 상장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켓컬리는 이번 달 들어서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 정도로 책정된다라는 가정하에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프리 IPO라고 해서 향후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프리 IPO를 통해서 3천억 원 규모의 그러한 자금 유치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 마켓컬리가 미증시 입성을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게 된다라면 그만큼 경영권,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미국 증시에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쿠팡 김범석 의장 지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다뤘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 주당 의결권이 29개가 주어지는 그런 차등 의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이런 해결책 그리고 그런 방편으로 미증시 입성을 또 준비하고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왜 이렇게 국내 증시 말고 눈을 돌리느냐 이유를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이 된다면 그 상장 이전보다 기업 가치가 좀 더 낮게 측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냐면 비상장 업체일 때는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장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요소도 그러한 평가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 가치가 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기관 타자자 중심으로 좀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꼽혀지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을 드린 차등 의결권 제도 역시나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쿠팡의 이제 성공적인 상장 그 결과만 보고 쉽게 됐으려나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 10여 년을 준비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성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또 과거에도 이미 네. 그런 좀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권 앵커가
잘 알고 계시듯이 네. 사실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이 된 첫 사례는 아니죠. 그런데 그간 그 기업들이 좀 아픈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네.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 동시에 상장을 한 곳을 제외하고 한 9곳 정도가 이제 미증시 행을 택해서 상장을 했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 중에 그라비티라는 곳만 제외를 하고 뭐 드루넷은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에 미래산업이라든지 웹젠 또 거래 부진 이유로 상장 폐지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꼼꼼한 사전 준비나 전략 없이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쿠팡은 이 공모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철저한 사전 조사, 준비, 전략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런 로드쇼라고 해서 기업 설명의 자리를 이제 수차례 해외 투자자들이랑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범석 의장이 아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직접 나섰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러한 평가들을 좀 좋게 받으면서 네. 공모 흥행한 데에 그런 요소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예상보다 또 현지 시장에서 상장을 하거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을 하면 기업 한 국당 매년 5만에서 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까지 유지비가 들거든요. 네. 나스닥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 한 기업 한 곳당 그 유지 비용이 드는 반면에 국내 쪽은 이보다 좀 적어요. 코스피 쪽은 시총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연 120만 원이 하한선이고요. 코스닥 쪽은 또 200만 원 수준이라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상장 등록비라든지 주관사, 자문사 선임 등 이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국내 증시랑 좀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나 조사, 전략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 것이죠. 네. 뭐 기후일 수도 있지만 뭐 이러다가 우리 유망 기업들 뭐 미국 증시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미국 증시 상장이 장점이 크기 때문일 텐데 우리 증시에서도 뭔가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많이 네. 마련을 하고 있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한국거래소에서는 미국 시장 쪽이랑 기업 유치 놓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할 분위기인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들을 마련을 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시총 1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적자여도 코스피 상장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도 했었고요. 또 코스닥 쪽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자체가 이미 좀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네. 추가 조치도 여러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환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개별 기업에 접촉을 해서 코스닥 시장의 장점을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유망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어나겠다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랑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일단 기업 특성상 투자자 기반이 좀 다르면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면 이 해외 증시 입성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또 IPO를 했을 때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이랑 했을 때 이 IPO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가 뭐 배 이상이 차이 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 코스피 지수가 MSCI 지수,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한 60조 원대 이상 늘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밸류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고요. 또 차등 의결권, 앞서 말씀드린 이 복수 의결권 제도 역시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제2 벤처분 활성화를 위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한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과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 이렇듯이 좀 여러 대책들을 마련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도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우리 국책 사업 하려면 예비 타당성이라는 그 조사를 해야지 이제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제 또 이제 이 관련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 족쇄를 어느 정도 좀 푸는 그런 정책을 밝혔는데 관련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22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가라는 의미부터 좀 밝혀드리면 대규모 신규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사전에 그렇죠. 검토하고 해야지. 뭐 검사한다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었던 게 사실인데 네. 조금 기니까 예타라고 예타로. 얘기를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타를 풀어서 지역 수건 사업이죠. 이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준을 바꾸자는 게 골자인데요. 네. 현재 신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도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사업 등 이 신규 사업에 적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총 사업비 기준을 올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냐 봤더니 화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1,000억 원으로인데 그래서 예타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요 올해 이같이 예타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1999년 이후 22년 만에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기준을 500억 원으로 한 게 굉장히 오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타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거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네. 국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22년 만이라 그러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건설 경기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완화가 된다면 분명 경기도 살아날 것 같고 그런 네. 기대가 있는데 어떤 기대 효과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1999년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반대 입장도 덜어 있습니다. 네. 국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고요. 이 관련된 26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편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난,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하는 데에서 균형 발전 이런 게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타 본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에 예타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기능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란 국가 주요 과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SOC 사업 활성화 기대도 되고 경기 진작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홍 경제부총리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재정 규모 같은 경우에 현재 558조입니다. 게다가 프로젝트 단위도 커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문턱을 좀 낮추고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이게 혈세 낭비이고 또 미래 세대 부담만 좀 키울 것이다라는 입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장을 들어보면은 1999년도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때 도입 취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 낭비를 막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다시 한번 뒤집는다 이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가 개편화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에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좀 편차가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한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또한 있으니까 양측에 대립되는 입장을 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건설주 당연히 좀 이제 순풍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는 워낙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건설주가 좀 뭐 좋지는 않지만 네. 현대건설 살짝 지금 소폭 오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투자 네.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무겁잖아요. 네, 빠지는 네. 종목이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주는 신고가 행진을 펼쳐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빠지긴 하더라도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건설주가 그동안 잘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좀 호재가 있었는데 우선 그동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네,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있죠. 기대감 네. 이런 부분이 건설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또 민간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종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대비 평균 31%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매출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코로나19로 억압 수요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를 더 딸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국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80억 달러 이런 부분을 좀 되고 있는데 1월, 2월에 비해서 3월이 좀 반등의 폭이 컸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건설주를 바라볼 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게 건설업종 지수가 올해만 해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나홀로 호재가 상당 부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이 대우건설 등 주가는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 대부분 건설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10% 내외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보통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 뭐 여러 재테크 방법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도 있고 또 최근에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죠. 근데 또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지혜 기자가 거기 다녀왔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 지금 제 옆에 계신데 이미 네. 이제 현장에 다녀오신 거죠? 네, 어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아트테크라고 최근 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 세대 굉장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좀 갖자라고 해서 취미 플러스 테크가 결합이 된 그런 네.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삶의 품격을 올리면서도 네. 투자 순위를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예술품이다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트테크라고 하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아트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술품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품 투자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트투게더 이승행 대표를 만나서 직접 아트테크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트투게더 운영하고 계신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트투게더는 국내 최초로 미술품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대중이 구매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미술품을 만원 단위로 분할해서 많은 고객이 쉽게 작품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후 작품 매각을 통해서 투자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유한 조각을 회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조각 거래를 개발해서 환급성을 높이고 있고요. VR 갤러리를 통해서 소유하고 계신 작품을 언택트 감상하면서 미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란 무엇입니까?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거든요. 그 미술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작품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트테크의 기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대중이 미술품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고 투자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자산가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 최근 IT 기술 발달로 인해 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네, 투자 열풍이 미술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술품은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작품을 잘 골랐을 때는 작품 가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적으로 상승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고가의 작품을 구매해서 즐길 수 있고 그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술품은 취득세나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고가의 작품에 대한 양도세, 그것도 이제 50%가 이제 좀 절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세금 때문에 구매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작품들도 거래가 아마 또 용이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미술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첫 작품 구매, 재테크 구매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예산은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아트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전문가가 선정한 작품들 중에 자신이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소액 투자해서 그 미술 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안목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 보관 및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플랫폼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어떤 작품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블루칩 작가의 유명 작품 또는 그 비교적 작품성이 좋고 가격이 낮은 유망 작가의 대표 작품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작가의 국내외적 명성과 인지도, 전시 이력, 작품의 희소성 등을 조사하셔야 하고요. 시장에서 작가와 작품의 포지셔닝은 잘 되어 있는지, 작가의 작품 거래가 추이, 경매 이력, 작품의 가치 산정은 적절한지 등을 연구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트투게더에서는 2019년 12월에 세계적인 블루칩 작가 이완 화백의 다이알로그 작품을 공동구매했는데요. 6개월 만에 매각해서 약 21%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1년 만기 적금 금리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입니다. 네, 특히 요즘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품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온라인 경매 그리고 갤러리들의 온라인 전시, 아트페어의 그 온라인 뷰잉룸 같이 그 미술 시장이 온라인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2030 세대가 미술 시장에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30 세대는 IT 기술과 공유 경제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요. 소유하고 공유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그 온라인 미술 시장의 그 투명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듯이 저희 아트투게더 회원수가 작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약 한 3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자 중 20대와 30대가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위스 아트바제라고 UBS에서 발표한 2021년 미술시장 보고서를 보면 10개국 고액 자산가 컬렉터 약 한 2,600명 중에 56%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이 아트마켓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감하십니까? 2014년부터 한국 단색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김한기 작가, 이유환 작가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풍이 지금까지 그 박서보, 김창렬 작가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해외 갤러리 전시 소식하고 함께 완판 기록, 그다음에 경매 최고가 갱신 등을 통해서 국내외로 높은 이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홍콩 크리스트 경매에서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132억에 낙찰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미술 경매 사상 처음으로 100억대를 넘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미술품의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작가들이 해외 각종 전시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그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 작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트테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 미술 시장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격 불투명과 정보 비대칭이 해결되면서 미술품의 대중화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타 재테크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트테크는 일반 고객들이 선호하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트테크 전략에 대한 주의사항 내지 조언 주십시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작품의 보증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명품 대신 명작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테크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눈과 마음의 힐링도 되면서 네. 재테크까지 된다고 하니까 네. 아트테크에 관심 많이 가네요. 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이 나 샤넬 백 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샤갈 작품 있는 여자야라고 하거나 이야. 남자들이 나는 BMW 타는데 이렇게 네. 하지 말고 나 모네 작품이 있는데 아. 우리 VR 갤러리 좀 가보지 않을까? 이게 네. 좀 멋의 품격으로 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엉뚱하기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엉뚱하네요. 하지만 뭐 일리도 있는 네. 얘기라고 또 보여주면 훨씬 차라리- 그 값어치를 네.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네. 하여튼 그런 분 만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간밤 미증시는 뭐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였죠. 다우가 빠졌다가 오르고 S&P 500 또 나스닥은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좀 반대 국면이었는데 아시아 증시는 지금 보니까 앞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해도 상해외에 다 상승장이었었는데 이제 상해까지도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지금 기관 외국인 전반적인 강한 매도세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0.99% 전일에 비해서 하락하면서 3,182선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0% 하락하면서 현재 998선, 1000선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 됐네요. 자, 좀 더 자세한 속상한 마케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큐. 네, 마케팅 이슈 박재현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2거래일째인데요. 간밤 미증시가 이틀째 혼조 마감을 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이틀째 이탈이 되면서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3,217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현재 구간 0.91% 빠진 3,1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만이 8,8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관 4,66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3,916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스닥 1000선이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메이저 수급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21선 소폭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 2% 넘게 밀리면서 998선, 1000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면요. 먼저 개인만이 4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1,90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 1,900억 원대 역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입니다.
매출 호조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한 도스당 이익이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휴원스 컨소시엄 계약 물량이 12억 도즈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돈으로는 7조 원이 넘는 매출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휴원스 글로벌 2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휴메딕스 두 자릿수의 급등불 켜내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2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수에치스와 이트로는 적게는 강보합권, 많게는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요, 해운주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HMM의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MM의 경우에는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6%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페노션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또 대한해운, KSS 해운의 경우에는 적게는 강보합권, 많게는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내일 조선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내일 오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89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가 부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줄이 52주 신고가 경신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SP의 경우에는 9%대 급등불 켜내고 있고요. STS 엔진 2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급등불 켜고 있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1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라 IMS의 경우에는 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들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케팅 이슈 만나봤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보도록 할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표님의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웅로직스인데요. 4월 27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22.58%의 수익 실현이 지금 났습니다. 성창기업지주 4월 21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7.74%의 수익률, 선도전기 4월 20일 매수해서 4,130원까지 최고가 갔었죠. 3.2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제지 4월 13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61%의 수익률, 현대엘리베이터 4월 14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2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AS를 듣기 전에 오늘도 역시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오늘 장 마감 추세는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이 좀 가파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1,030포인트까지 오른 다음에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최근에 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해운주, 철강주 이쪽 섹터만 강하고 보험주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라인이 좀 괜찮고 또 통신주까지도 좀 괜찮다 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조차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또 특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도 연초에 좀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이 계속 신저가를 저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러시아 백신 관련주 위주로 좀 올라간다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조금 1,000포인트가 코스닥이 이탈되게 된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 좀 빠지게 된다면 또 기회로 잡아서 코스닥을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좀 마음을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1,000포인트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네. 공매도가 또 중소형주에는 거의 편입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참에 조금 대량 거래를 통해서 이탈하는 종목들은 조금 추세가 무너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저가에서 담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공매도 얘기를 하셔서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이제 기관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석탄 관련 업체들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앞으로 투자에 좀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OCI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거래가 조금 다운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공매도는 두 가지 전략으로 보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급격하게 외국인이 좀 매수한 종목들,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재개가 됐을 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거고 또 공매도를 치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의외로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가지를 않는데 네. 지수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순환매가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올해는 작년 연초까지 잘 갔던 종목 말고 올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조선주 좋아지고 철강주 다 지금 흐름이 사실은 괜찮은데 네.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건 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쉬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순환매는 나올 수 있겠다.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담겨 있는 포터 안에 종목들 AS 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태웅로직스는 너무 좀 단기간에 수익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오늘 15%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굉장히 장 막판까지 힘있게 끝났지만 네. 오늘 시초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일단은 뺐지만 태웅로직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고점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21선을 따라오는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치고 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뭐 2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빼긴 하지만 다시 한번 편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선도전기가 지금 현재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런 종목들 예전에 GS 글로벌 또 폭등이 들어갔죠. 항상 이런 맥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성창 기업 지주도 마찬가지고 맥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 성창 기업 지주는 2,800원으로 익절가를 올렸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선도전기도 사실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중소형주에 편입이 돼 있는데 네. 이번 달에 의미 있는 이 라인, 이 60월선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빠지더라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이 자리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거래량이 이틀 전에 5일 전에 나왔죠. 그렇다면 4,000원 전후로 해서 잘 지지가 된다면 한번 치고 갈 경우가 가게 된다면 5,000원 이상권까지 한 목표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한창재지 보겠습니다. 한창재지는 지금 이 자리라면 분명히 제지업종 중에 한 번은 슈팅이 나와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한 번 다시 치고 갔을 경우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600원에서 800원 한번 찍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그 구간이 이게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손절가를 얼마로 보면 되냐면 일단은 2,300원 정도 라인을 제가 볼 수, 2,35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지켜줄 것이라 보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없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엘리베이는 사실 좀 수급도 외국인 매수가 워낙 좋고 기관 매수도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조금 느릿느릿한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있는 종목이니까 포트 안에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어제 뭐 7% 급등하면서 우리 이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성창 기업 지주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 보면 익저가 2,800원 지금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재지 손절가로 2,350원 그리고 손도전기는 5,000원 이상 더 바라보신다는 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노터스 선정에 오셨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 이런 요즘 또 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그중에 빠지는 종목도 보입니다. 네, 노터스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노토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한번 바닥권에서 편입이 됐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과 같이 한번 올라주는 정배열을 유지가 하고 있고 네. 기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유효성 사업을 기반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동물식 구축 사업의 대행, 실험 동물 공급, 의약품 공급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CRO가 38%, 바이오 인프라 41%, 펜메디칼이 21%입니다. 그래서 애견 산업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동사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구충제 이버맥틴이 치료제로 부각을 나타내는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쿠팡에 반려동물 용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제 동물 비즈니스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뭐 양시장도 다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전반적인 시총 상위 그룹들 다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노토스는 지금 3%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시면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게 내려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고 내려가는 추세. 여기는 지금 최근에 순환매에 걸리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반면에 오늘 뭐 종근당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종근당 바이오 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또 진단키트는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단기간에는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에서 무중을 통한 효과를 통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또 네. KPX 생명과학 여기도 사실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어느 정도 121선 지키고 있는데 네. 다 낙폭과대 종목에서 한 더블 정도는 지금 현재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네. 아니라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예전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요것도 개편이 되면서 빠진 종목이죠. 지금 거의 한 더블 이상 요 종목도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 종목은 사실 휴마시스인데 네. 터무니없는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은 잘 본다면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상한가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바이오 종목은 대장주가 사실 따라다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에 걸릴 수도 있는데 안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매매할 때 조금 유념하셔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러시아 관련주는 그 지금 사야 되고 또 뭐 시즌 비롯해서는 좀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전략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데 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좀 결을 달리 하시나요? 지금 올라가는 중소형 제약주 보니까 뭐 상관없는 종목들이 한 5% 오르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으면 20%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뭐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막상 또 매수하면 오늘 매수하고 오늘 손실이 많아질 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매매할 때 조금 조심하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면서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장주가 떨어지면 후발주자는 또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그 부분에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들썩이던데요. 오늘 또 알루미늄 관련주 선정해 오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를 오늘 선정을 해봤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사료주도 오르고 또 알루미늄 관련주도 사실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재업종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알루미늄 수요 상승폭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돼서 신규 알루미늄 프로젝트의 불어 소식에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 폭등을 하면서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 현물 기준 톤당 2,388달러.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좋은 상황이고 주요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 호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지지를 생각한다면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다. 차량 경량화에도 분명히 알루미늄 관련주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사마 알루미늄도 그렇고 좀 빠지고 있어요. 뭐 아마 전체적인 장 흐름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그 올해 순이익이 1분기 순이익이 30배 이상 급등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알루미늄도 사실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가격 조정을 받고 살짝 좀 눌리고 있는 구간 정도로 네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호 AL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남북 경협주이면서 또 알루미늄 관련주에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이고 여전히 추세가 막 망가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포스코 엠텍 보겠습니다. 여기도 잘 보면 무작정 주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지라인이 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매물대가 좀 강력한 상승 두 번이 있다 보니까 있는 상황이고 남선 알루미늄 여기는 사실 오르질 않았어요. 이거 예전에는 이제 그 대선 관련주에 편입이 돼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있는 종목들은 아닐 것이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익숙한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포트에 좀 편입을 해보려고 네. 알루코를 한번 다시 그렇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알루코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분명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달, 7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는 네. 박스 상단에는 있지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알루미늄 제조를 뭐 하는 이제 압출 전문 회사인데 저는 이제 해외 법인이나 계열 회사 알루미늄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 압출, 도장, 가공 작업까지 하면서 주요 자회사들의 연매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건축용 전자 소재, 최근 전기차 태양광 산업까지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D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핵심 부분인 배터리 팩 하우징 계약 수주를 계속 작년 6월부터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LG 화학에도. 그래서 네. 삼성의 SDI 뭐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SK 이노베이션도 올해 본격적으로 납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베트남 공장에서도 전기차용 배터리팩 하우징을 생산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을 위한 삼성과도 협업을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알루미늄은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담당 PD도 알루코 갖고 있으면 바닥에 계신다는 얘기를. 한번 한 큰 6개월간 보면서 바닥에 있다고 네. 지금. 예. 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원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주가 안 올랐을 때 이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연 차트를 보면 작년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큰 대량 거래 이런 거래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실적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었어요. 월 차트를 보면은 자 보면은 계속 먹거리 같은 흐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 위에서 놀고 있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번 달도 오르고 있습니다. 9% 정도.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좀 시원한 급등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주차트에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8월 달에 급등을 하고 나서 여러 번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들은 보통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네. 이 라인을 거래량이 올라갈 때 주차트로 거래량이 증가가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일봉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루코에서 수익을 내려면 올라갈 때 사서는 우리가 뭐 20% 30%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내기가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한 번 편입하고 40% 여기 2번 정도 크게 차익을 냈던 종목인데 네. 요번에는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박스 하단을 여러 번 지지하면서 중요 이평선이 다 지지가 되고 있는 골든크로스라서 이 자리만큼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편입가를 4950에서 5020 여기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시장의 폭락이면 상관이 없는데 폭락을 한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게 네. 아닌데 4850을 깬다면 단기간에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올라가게 된다면 또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 자체를 저는 예전에도 보면 이 전고점 돌파되면 7,000원 정도 보는데 6,000원에서 7,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디님한테 사라고 하야겠군요, 더. 네.
자, 수급 한번 사라고? 일단 한 번만 더 봐드리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또 시세가 나오게 되면 또 네. 잘 나오지 않을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모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바닥에 계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먼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2부에서 마감 전략과 내일장 또 위한 준비 전문가분들과 분석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